고품격 홀로서기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3월 13일 방송입니다. 수요일 방송인데요. 내일이 또 14일입니다. 또 중요한 날이죠. 우리 잊지 말고 14일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되는 날이죠. 고민됩니다. 오늘 날씨도 지금 방송하러 들어오니까 상당히 오는 길이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봄 날씨 같은데 지수도 그리고 계좌 수익률도 굉장히 따뜻한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시장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뭐 데이터 양은 평소보다 좀 적은데 관련 말씀을 드릴 만한 섹터나 이런 것들 숫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뭐 그만큼 오늘은 일부 많은 섹터들이 좀 움직인 날이었고요. 활발하게 그래도 종목들이 순환매를 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타오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야니아님, 안녕하세요, 부장님. 어제 하야니아님 좀 늦게 들어오셨죠? 제가 기억하고요. 덕암님, 오늘도 들어오셨네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꽃의 평화님, 반갑습니다. OJT님, 반갑고요. 최진욱님, 반갑다 손 흔들어 주셨는데, 어제 술 한잔 하셨어요? 어제 뭔가 마음이 안 좋다고 술 한잔 하신다고 그랬는데, 미카엘 FC님, 부장님 안녕하세요. 미카엘 FC님 혹시 뭐 조기 축구 하십니까? 축구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서보현님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헤일리님 홀로서기 크크. 홀로서기 방송 맞아요. 제가 혼자 방송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계좌에 수익을 아주 많이 내셔갖고 경제적인 홀로서기를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민도라 아빠님, 부장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그 외에도 양말님, 와, 우리 형, 좋습니다. 연순박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오мя님, 부장님 오늘은 안경 안 쓰셨네요. 네, 맨날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허를 찌르는 이런 모습도 좀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조윤성님, 안녕하세요. 박 부장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사랑초님 들어오셨고요. 이수연님, 바라밀님, 등등등 오셨습니다. 바톤빅스님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반에 이렇게 좀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제가 언급을 하는 이유는 소통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좀 하고 싶어서 그렇고요. 또 50분 내내 제가 이 주식 이야기만 계속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약간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도 좀 들 것 같아서 이렇게 초기에는 약간 오늘 들어오신 분들 언급도 드리고 간간히 댓글창도 보면서 제가 조금 반응을 해드리는 게 좀 재미가 그래도 덜 심심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젠 익숙합니다. 잘하고 계세요. 오면님, 감사합니다. 네. 하늘이시여,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거는 꼭 읽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레드369님, 꽃미남 박근영 부장님,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꼭 제가 댓글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서. 프리티 수님, 안녕하세요, 부장님. 감사합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인사는 일단 하고요. 늦게 들어오셔서 제가 인사를 못 드리더라도 항상 마음은 똑같은 거 아시죠? 좋습니다. 오늘 시장 동향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시장은 따뜻한 봄날처럼 시장이 움직였어요. 일단 코스피는 12.9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는데요. 코스피가 역시 이제 2,700포인트 언저리까지 왔습니다.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도 그리고 기관은 현물 매도, 선물 매수 출발을 보였고요. 전일 엔비디아가 일단 급등을 또 했죠. 이런 영향 때문에 장 초반에는 반도체와 소부장주들이 강세 출발을 장 초반에는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대형 IT주라든지 화학주, 자동차 부품 타이어, 증권, 은행, 보험, 그리고 지주사, 그다음에 여행, 그다음에 PCB, AI 챗봇, 자율주행, 우주항공, 의료 AI, 전력설비. 제가 지금 쭉 언급드리는 테마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린다기보다는 다양한 섹터나 테마군들이 주가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갭 상승 출발했던 시장은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수 전환하면서 상승세가 유지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종가까지 외국인들은 선물과 코스피 현물을 사는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 2,700을 앞두고 기관 경계 매물이 또 출회되기도 하고요. 또 2,700을 넘기기에는 아직은 좀 동력이 살짝 부족한 느낌도 들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3월 주총 시즌과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기대가 여전히 이어졌던 하루였고요. 주주 환원 기대감이 커진 금융 섹터가 오늘 강세를 지속하는 모습이 보였고 52주 신고가를 금융섹터가 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중립 이상으로 소화를 시키면서 우려가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는 인식 속에 외국인 현선물 순매수 전환했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3월 6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1조 4천억 정도 누적 순매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주주총회나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이 이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겠고, KB금융이나 신한지주, NH투자증권 등이 금융주가 오늘 52주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손이 안 간다, 재미없다 하던 섹터가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코스닥은 쉬어가는 뭐 여러 가지 반도체나 2차 전지 등의 모습도 있었지만은 바이오나 AI 소프트웨어 등이 이제 달려갔죠. 그래서 시총 상위주 약세의 코스닥은 다소 조금은 상단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만, 바이오 업종은 뭐 키메스 2024 개최라든지 HLB 신약 FDA 승인 기대감에 오전장에 강세를 보였고요. 오라클 호실적의 AI 시장에 낙관한다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AI 소프트웨어 쪽도 이제 강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호연님, 남 안 불러주네. 불러드려야죠.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후 들면서 HLB 그룹주들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코스닥이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빠르게 또 HLB는 또 전환을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공지를 내면서 일부 악성 루머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좀 빠르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 낙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면서 코스닥이 또 회복을 했습니다. 업종별 등락차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2,700포인트 근접을 했지만 돌파는 못했고요. 다만 이제 양 시장의 하락 종목 수도 꽤 많은 하루였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금융과 전기전자, 운수장비, 기계 등을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등의 대부분 매도가 일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일부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금융과 기계, 증권, 보험을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IT 부품과 소프트웨어, 2차 전지 일부를 매수를 한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좀 양호하게 끝난 것 같아요. 어제 밤 사이에 그 9시, 10시쯤 됐을 때 이제 CPI 발표가 됐는데 시장 컨센보다 다소 조금 높게 나와가지고 야, 이게 좀 또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 거 아닐까라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 선물들이 미국 시장에서 선물들이 또 급하게 올라가면서 또 일부 반도체라든지 쪽도 굉장히 IT 쪽이 괜찮았고요. 그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안도를 했죠. 뭐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서 그러면 뭐 CPI가 조금 높게 나왔는데 왜 시장이 안도를 했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이제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혜원님, 부장님 의상 너무 멋져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사진 좀 띄워주실까요? 네. 첫 번째 CPI 이슈거든요. 이게 미래에셋증권의 자료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오렌지색 실선이 이제 CPI고 파란색 실선이 핵심 CPI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흐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막대 그래프는 핵심 서비스나 핵심 상품, 식품, 에너지 등등이 이제 주요 항목별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를 이제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 보시는데, 자, 어제 좀 컨센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살짝 이제 높게 나왔는데 이게 왜 문제가 안 됐을까? 그리고 시장이 왜 강세로 그냥 갔을까? 이야기를 해보면 이겁니다. 페드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 벤치마크는 사실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즉 이제 CPI가 아니고 PC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달 발표된 2월 근원 PC 물가는 아마 CPI보다 상당히 좀 낮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왜 그럴까? CPI가 높게 나오는데 PC가 왜 낮게 나올까라고 볼 수 있는데, CPI가 높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좀 뜯어보면 항공료가 한 달 만에 3.6%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의 2년 만에, 그러니까 2022년 5월 이후에 가장 큰 월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료가 갑자기 많이 급등한 거예요. 근데 PC 물가에서는 CPI에서의 항공료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 PPI에 들어가는 항공료를 반영한다 볼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PC 쪽에서는 CPI에 아주 급등을 했던 이유가 됐던 항공료가 빠져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여전히 높은 주거비, 이게 0.4%인데 이쪽인데 비중도 절반밖에 PC 이쪽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가 CPI가 나온 뒤에 2월 근원 PC 인플레이션 수치를 0.3% 추정을 했고요. 시티그룹은 이보다 낮은 0.2% 추정했고, 골드만삭스는 0.27%로 계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결국은 조금 CPI가 높게 나오긴 했지만 PC가 낮게 빠질 거야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마음을 놓기는 좀 힘들고요. 3월 FOMC에서는 결국 이제 예상 금리가 유지가 되겠지만은 이 경제 전망이나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이제 페드 위원들의 생각이 아마 이번에 CPI 때문에 생각이 혹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제시됐던 점도표는 올해 금리 인상분을 한 3회 정도를 점도표에서
인상 횟수가 이제 이렇게 점쳐졌는데, 만약에 뭐 FOMC에서 금리 인상이 점도표에서 횟수가 3회 밑으로 더 만약에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 어떨까요? 시장에 조금은 약간 충격으로 조금은 단기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FOMC 쪽에서의 점도표를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CPI가 조금 높게 나왔지만 PCE가 왜 낮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요동치지 않고 오히려 시장은 견조하게 버텨주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참 쉽죠? 이렇게 생각 드리니까. 그래서 CPI 높게 나왔는데 왜 장이 올랐지? 궁금하셨을까봐 대략적인 말씀도 드려봤습니다. 자, 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섹터들이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뭐 미국장하고 한국장하고 또 맨날 똑같을 수는 없죠. 그쪽이 올라도 우리가 못 오를 경우도 많았고, 또 미국장이 쉴 때도 또 한국장이 또 뭐 좀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 우리도 상당히 좀 미국장이 쉴 때 우리가 또 괜찮았던 시장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동조화된다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인정을 하지만 매번 똑같이 그렇지는 않다. 이것도 예외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관련된 업종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는 금융주입니다. 오늘 금융주가 또 간만에 괜찮은 모습이었죠. 증권은행, 보험 대부분 또 괜찮았는데요. 사실 이제 대신증권도 오늘 보고서를 내긴 했지만 처음에 초안이 나왔을 때 다소 좀 우리가 실망을 많이 했었죠. 아,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니야? 강제성도 없고 명확한 기준도 없고 인센티브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좀 실망을 했었지만은 결국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 프로그램 관련된 여파가 좀 더 중장기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대신증권도 오늘 리포트를 통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낮은 PBR이나 ROE를 제고시키는 것이 이제 그 기준에 있는데요. 이게 뭐 당시에 기업 입장에서도 단기에 끝날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 전반에 퍼져나기까지의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고, 역시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신증권의 이제 평가는 이렇게 했습니다. 밸류어 프로그램이 100m 달리기보다는 아마 마라톤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뭐 비유는 적절하죠. 근데 마라톤이 너무 또 길면 또 답답하죠. 그러니까 뭐 100m 달리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마라톤까지는 좀 아니고 그죠? 뭐 조금 더 중장거리 정도로 좀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만큼 조금 어느 정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뭔가 좀 나와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100m 단거리하고 마라톤까지 보면 조금 너무 먼 거리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신증권의 평가는 그랬습니다. 표현이 그랬다는 거죠. 좀 길게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첫 번째 사진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대신증권 자료인데 이 지속 가능한 ROE 감안한 섹터별 적정 PBR입니다. 여기 보면 은행과 증권,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PBR 관련해서 현재 PBR이 파란색 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현재 PBR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짙게 검게 보이는 쪽이 이제 타겟 PBR이죠. 그래서 룸이 남아있는 걸로 본다면 역시 타겟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입니까? ROE가 이제 막대 그래프거든요. 근데 타겟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게 역시 은행 쪽이 현재 PBR 대비 타겟 PBR이 좀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역시 대신증권의 입장은 밸류에이션은 역시 은행이 좀 더 매력적이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눈에 보기는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은 보험, 그 다음엔 증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아마 대신증권은 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대신증권이 커버리지 하고 있는 금융사의 23년 기준 총 환원율 현황인데요. 이 파란색 그 막대 그래프는 현금 배당 성향이고요. 그 다음에 회색 막대 그래프는 총 환원율을 나타내는데, 미래에셋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나요? 이렇게 총 환원율이 상당히 좀 높게 나왔고요. 현금 배당 성향은 그것도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만, 뭐 삼성화재나 삼성생명, 뭐 삼성증권 이쪽이 좀 높으네요. 그리고 아마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우리금융지주 이쪽도 좀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 총 환원율은 뭐 미래에셋증권이나 그다음에 메리츠, 역시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가 사실 밸류 프로그램에 굉장히 좀 표본이라고 들릴 수 있는 정도로 상당히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수준도 그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이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총 환원율을 보시면 좀 높은 쪽이 어딘지 이렇게 각 회사별로 좀 분별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매력도를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자사주 소각 기업과 소각 규모 비교인데요. 이게 왼쪽 보시면 23년 2월 달 기준을 봤을 때 24년 2월 기준 한 1년 정도 만에 자사주 소각 공시가 이제 굉장히 많이 급증했습니다. 사실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22년 기준보다도 훨씬 더 높게 많이 형성됐고요. 24년도 보면 꽤 자사주 소각 규모도
최근에 많이 이제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케이스도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사주 소각 결정 주요 기업으로 본다면 지금 삼성물산 뭐 그죠? 1조 원 정도 수준인가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기아, 뭐 KB금융 등등 해서 이렇게 자사주 소각 결정 주요 기업들이 이제 금액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1월 24일 정책 발표 이후에 금융주 전체 수급 동향인데, 이 파란색이 기관이고 회색이 외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시 은행 쪽에 집중되고 있죠. 기관 외국인들은 역시 은행 쪽에 집중되고 있고, 가운데 보험은 외국인들이 역시 더 많이 사고 있네요. 그리고 증권은 기관이 더 많이 사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증권 업종에 대해서 그렇게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은행 쪽에 수급이 모이고 있고요. 보험 쪽도 그랬고, 증권 쪽은 기관 쪽만 좀 많이 들어왔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1월 24일 정책 발표 이후에 수급 동향, 은행 쪽만 보면 역시 이제 신한 쪽이 순매수 대금 기관이 제일 많이 들어왔네요. 신한. 그리고 하나는 골고루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기관 외국인 골고루 들어왔고요. KB는 이제 외국인들이 꽤 많이 샀고, 우리도 아마 외국인들이 꽤 많이 샀고요. 그 나머지 기업들은 조금 낮은 편에 속하는데, 신한, 하나, KB 이렇게 좀 많은 수급들이 좀 들어온 종목으로 볼 수 있고요. 우리 금융도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사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PBR 개선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라든지 뭐 파상되는 ROE 제고 관점에서 충분한 부분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역시 KB증권이나 이런 쪽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대신증권에서의 어떤 탑픽은 역시 삼성생명, 삼성화재, 메리츠금융지주, 그다음에 KB금융 정도를 탑픽으로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뭐 금융주는 뭐 설명을 하게 되더라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몇 가지 표를 좀 보시고 어떤 회사가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환원율이 높은지를 좀 비교 분석하면서 주가 부분들이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쪽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아무래도 5월달 정도에 발표 나기 전까지는 좀 더 기대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조정 시에는 또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이 역시 또 높아질 수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강호연님, 오늘 들어오신 분 중에 등골형이 박근영 친인척인 듯 하시는데요. 저희 지금 댓글창에 친인척 한 명도 없어요, 실제. 예,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어요. 친인척들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두 번째 오늘 관련된 업종은 역시 굉장히 좀 어려워하셨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 예, 미용기기 쪽입니다. 미용기기 쪽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섹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미용기기는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주가들이 좋았죠. 근데 이제 연말부터 시작해서 주가들이 쭉 많이 밀렸고요. 고점 대비 뭐 거의 반토막 난 종목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APR 상장을 앞두고 또 수급이 그쪽으로 쏠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이쪽이 또 살아나면서 그쪽으로 또 수급이 넘어가기 위해서 자금 이동이 좀 됐다. 그리고 또 몇 가지는 뭐냐면 역시 이제 저 PBR 관련된 프로그램이 나타나면서 이제 금융주를 포함한 지주사 등등을 포함한 저 PBR 프로그램 때문에 또 매도가 꽤 많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들이 미용기기에 꽤 많이 빠졌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연말쯤에 또 인모드가 약간 뭐 경기 이슈를 또 이야기를 하면서 좀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내다 보니까 약간 피크아웃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가들이 거의 반토막 난 종목들도 멀쩡한 회사가 이제 그렇게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사진 먼저 띄워 주시죠. 이게 주요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의 작년 실적인데요. 이 실적 보시면은 역대급입니다. 역시 이제 매출과 그다음에 이익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역시 보면 작년에 역대 최고 실적 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업계에 따르면은 지금 클래시스, 그다음에 원텍, 비올, 제이시스 메디칼 등이 전문 기업이 나란히 이제 작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사상 최고치 기록을 일단 경신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4분기 실적만, 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일부 종목들은 기대치를 조금 하회하는 뭐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 그 근간에는 이제 일회성 비용들이 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비올이 이제 이야기됐던 여러 가지 뭐 특허 관련 침해 소송 관련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여러 가지 비용들 때문에 다소 조금 4분기가 개별 종목 기업 단으로 약간의 뭐 4분기 실적이 컨센보다
미스한 경우도 좀 있었지만은 연간으로 봤을 때는 사상 최대 실적이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 클래시스 같은 경우가 PER 30배까지 갔다가 좀 주춤했는데 역시 클래시스도 뭐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해외 쪽에 또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면서 역시 이제 장비라든지 소모품 매출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비올 같은 경우도 실퍼맥스라든지 스칼렛 같은 장비들이 이제 품목 공급 확대도 되고 있고 소모품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비올 같은 경우 오늘 많이 이제 급등한 이유는 비올은 역시 이제 특허와 관련된 소송에서 이제 승리하면서 특허 소송과 관련된 일부 비용이 이제 비올 쪽으로 들어왔다. 승소 관련된 비용이 들어왔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되면서 부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비올이 좀 오늘 많이 급등을 상대적으로 했다는 거고요. 제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신제품 덴서티 프리미엄 제품을 냈는데 이 부분들이 170대 정도 판매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 제품이고 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싸다고 알려져 있는데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팔렸고 주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 그리고 일본까지도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올해부터 시작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달부터 수량이 굉장히 많이 나간다고 지금 알려집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매출 확대가 올해 일본과 북미 쪽으로 덴서티 신규 물량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고 특히 이제 제시스 메이커는 이제 사이노쇼가 이제 일부 매각이 되면서 이제 포텐자라는 제품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우려와 상관없이 작년에 아이메이크라든지 그다음에 리빌 레이저라는 신규 파트너십을 또 했기 때문에 동사 제품 경쟁력은 대조 재입증이 되면서 아마 매출단은 오히려 기존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텐자도.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크래셔스도 올해를 보면은 뭐 올해 예상 관련된 매출도 아마 전망치 관련해서 역대 최고 매출인 작년보다 약 25% 증가할 것으로 크래시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매출이 2250억까지 아마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비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뭐 실적 공시를 하진 않았지만은 올해도 아마 최고 실적 경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역시 뭐 소득 추순 여전히 향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SNS의 영향의 확대 그리고 미에 대한 뭐 욕구가 여전히 뭐 지속 성장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 가능하다 보고 있는데요. 글로벌 미용 의료기 시장 규모가 21년에 약 150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19조 6,50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2030년 기준이면 389억 달러로 한 50조 9,800억, 약 51조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25년도가 되면 울세라가 특허가 북미에서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울세라 시장을 이제 한국 기업들이 북미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장도 새롭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 미용기기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리고 올해도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이 경신이 되면서 주가 수준들이 상당히 많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APR 같은 경우가 이제 상장할 때 아마 공모가 대비해서 아마 1조 9천억 정도 공모가가 나왔던 걸 기억해요. 첫날에 이제 상당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는데 뭐 따뜻한 건 아니었지만 일단 많이 올랐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APR이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30배까지 갔었고요. 충분히 성장이 한 25%, 30% 정도는 이제 미용기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PEG 개념으로 본다면 역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PER 기준 뭐 20배, 30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죠. PER이. 그러면은 PER 기준 30배 보면 지금 최근에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들 목표 주가 대비 지금 주가 괴리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물론 4분기 실적 때문에 일부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일부 나온 종목들도 있기도 하지만 그 주가가 너무 빠지니까 이제 일부 하향 조정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향 조정한 주가와 지금 현재 주가의 괴리율은 엄청나게 높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성장 구간에서 몇 개 섹터 가운데 성장이 몇 개 안 되는 시장인데 성장이 몇 개 안 되는 시장에서 그래도 그 가운데 몇 없는 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가 그래도 미용기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쪽은 좀 현재 주가 수준에서 눈여겨봐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요. APR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봤을 때 아마 PER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한 3, 40배 정도 되지 않나요? 그 정도 되면, 물론 이제 올해 실적이 좋아지면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내려올 텐데, 다른 뭐 미용기기들이 APR 상장하면서 수급들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다른 쪽을 다 팔았단 말이죠. 기관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저하게 수급적인 영향으로 주가들이 급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APR, PER까지 받는다고 하면 좀 주가들이 대부분 다 거의 현재 수준에서 더블 정도는 가야 될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주가 매력도 높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제 APR
APR 같은 경우는 수출 지표가 그렇게 뭐 거의 없죠. 뭐 내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른 회사들은 수출을 하는 회사들이잖아요. 클래시스라든지 그다음에 제이스 메디칼, 뭐 원텍 등도 다 수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되지 않나요? APR보다. 그렇게 되면 APR이 뭐 PER이 높다고 하기도 좀 그렇기도 하지만 다른 회사들이 너무 낮은 거죠. 오히려 수출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회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현저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싸 보인다. 이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 미용기 관련된 오늘 이슈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슈인데요. 뭐 매일 이야기가 매일 반도체 이야기, 매일 뭐 2차 전지 이야기하면 지겹잖아요. 그래서 IT 가운데서 오늘 약간 이슈가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이겁니다. 유리기판 이야기예요. 그래서 IT 가운데 오늘 좀 이슈가 됐던 게 유리기판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따르면은 삼성그룹이 이제 전자계열사들의 꿈의 기판으로 일컬어지는 이 유리기판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뭐 연합정선을 구축한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R&D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기판 결합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유리공정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고요. 삼성전기는 부품 계열사들과 유리기판 연구를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지난 1월 달에 CES 2024에서 26년도 정도에 유리기판을 본격 양산하겠다 목표를 이제 실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리기판은 칩과 전자기기 사이의 연결을 최적화하는 우리 반도체용 기판으로 알려져 있고요. 기존 플라스틱 기판에 대해서 미세하게 회로를 새기면서 또 두께를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열에 강하기 때문에 대면적화라든지 고성능 칩 관련된 결합에 상당히 유리한 꿈의 기판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좀 가시화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관련해서 주가들이 움직였는데, 삼성전기라든지 그다음에 필옵틱스, 특히 이제 필옵틱스 관련 종목이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YC캠, 뭐 SKC 뭐 이런 종목들 언급이 됐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유리기판 상용화를 추진 중인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의 유력한 협력사로 거론되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면 HB 테크놀로지라든지 ICD 이런 종목들이 관련된 협력사로 거론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시장에서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자, 사진을 아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 자료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제 기억으로는 1월 23일 정도에 발간된 자료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유리기판 밸류체인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을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야기는 인텔이 2030년에 그 이내에 유리기판을 저격한 칩을 양산했다 발표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이비덴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니마이크론 이쪽의 글로벌 패키지 기판 업체들이 유리기판 개발에 또 착수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따르면 SKC가 자회사 아까 말씀드렸던 SK 앱솔릭스 통해서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올해 아마 4분기 출하를 목표로 가장 앞선 로드맵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SK 앱솔릭스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의 코빙턴 공장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연 12,000제곱미터 규모의 유리기판 공장을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그 다음에 25년까지 약 72,000제곱미터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리기판 사업 중에서는 SK 앱솔릭스가 가장 앞서 있다고 이제 평가가 받고 있고요. 제품 상용화 양산에 성공하게 되면 역시 SKC에서 인수한 ISC라든지 유리기판 관련 장비, 뭐 DI 노광기나 TGV 장비를 납품하는 필옵틱스의 수혜가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평가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옵틱스가 역시 오늘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리기판 사업도 IT 쪽에서 새롭게 나온 이야기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가 상당히 뜨겁죠. 뭐 비트코인 가격도 어제 제가 방송 중에 비트코인 이슈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댓글창에서도 강호원님 홍구형 이불 속에서 낄낄 중이다. 광한국 작가님께서 최근에 이제 코인 관련된 투자해서 아마 컨텐츠를 많이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일부 이제 코인 관련된 투자를 실제로 하면서 아마 수익률 관련해서 이야기를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친하죠. 예. 그래서 잘 압니다. 그래서
조만간 좀 맛있는 거 사달라고 제가 연락하려고 하고 있는데, 강국 작가님 상당히 뭐 활발하게 투자도 많이 하시고 또 검증을 본인이 또 검증을 실제로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시기 때문에 뭐 컨텐츠 관련해서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응원하고 있고 자주 만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이제 만나거든요.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만나면서 여러 이제 본인들 이야기도 하면서 이게 만나는데 부럽기도 하죠. 잘 하고 계시니까. 또 제 고객이기도 합니다. 저의 평생 고객입니다. 고객이시니까 자산을 저한테 또 맡기고 계시니까 또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양말님, 황궁이 형 한번 나와주세요. 제가 조만간 만나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같이 한번 이 우정 출연 한번 가능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방산 쪽 이슈가 좀 있었네요. 방산 쪽. 영포에버님, 오마카세 사달라고 하세요. 뭐, 그래 볼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 방산입니다. 방산. 최근에 이제 방산이 이제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법도 수문법이 이제 통과되면서 신규 계약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고요. 뭐 방산이 결국 우주항공도 맞물리면서 최근에 같이 가고 있죠. 그래서 방산 관련 업체가 신규 수주 기대감이 역시 있고요. 그다음에 호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상인증권에서 보고서가 방산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본질적으로 변화되고 있죠. 그리고 실제 이 나토 내부에서도 보면 아마 제 기억으로는 미국 쪽에서 이렇게 나토 쪽에 방위산업 관련된 이 방산 금액을 지출하는 게 아마 60% 넘게 아마 미국이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이제 미국이 60% 이상 지출하다 보니까 나토 쪽의 회원국들이 상대적으로 뭐죠? 야, 우리만 조금만 해도 되겠다. 왜? 미국이 많이 지출해서 막아주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돈을 조금 지출하고 우리 다른 쪽으로 재정을 돌려서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쪽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토는 공고사항이 뭐냐면 총 GDP 대비 2% 정도 이상은 방위비 지출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공고사항으로 나토 내부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거의 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유럽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토 같은 입장에서 미국이 우리만 왜 이렇게 방위 지출을 많이 지출하지? 물론 이제 미국은 방위 산업 관련된 지출을 많이 하면서 본인들의 장악력을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영향력을 또 미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또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이 트럼프 후보가 이제 전 대통령이죠. 내가 당선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니네 나라는 니네가 알아서 지켜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또 불거지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목리를 부를 가능성이 높아요. 당신 나라는 당신이 지켜라. 우리가 지켜주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당신들이 방위비를 높이든지 아니면 뭐 우리 쪽에 어떤 방산업체 관련된 어떤 무기를 많이 사가든지 뭘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또 점증되면서 유럽 쪽의 방위산업 지출액이 좀 늘어나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비해서 부진했던 중동 쪽에서도 금수 조치 해제가 또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방위산업 관련된 신규 수주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흐름으로 간다. 이렇게 상상인증권에서는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강조했던 한국형 삼축 체제, 이게 핵심 체계들이 양산을 또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를 한다라고 평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유럽의 군비 감축 시기가 종료됐다고 평가했고요. 증강 시기가 시작되고 있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토 유럽 동맹국 방위비가 이제 나와 있는데 막대 그래프 나와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는데 이 중심에는 역시 이제 미국이 있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GDP 대비 나토 전체 어느 정도 평가이냐 봤을 때는 22년에는 2% 초반이었죠. 그리고 아마 GDP 나토 쪽에 이제 유럽 쪽에 보시면은 2%가 채 안 돼요. 이게 유럽 쪽은 회색 실선이거든요. 이 보시면 2%가 채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토 전체를 봤을 때는 2%가 훨씬 넘는데 이거는 거의 미국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을 빼고 나면 유럽 쪽에 나토 쪽으로 보면 결국은 2%가 채 안 됩니다. 근데 권고가 GDP 대비 2% 이상을 뭐 국방비로 지출하라. 이게 이제 권고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압박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이 유럽 쪽에 군비 증강 관련된 지출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비싼 미국의 어떤 무기들을 다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호환성이 굉장히 높고 가성비가 높은 한국의 무기 수출 관련된 부분들이 기회가 많이 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국 쪽에 대한 이슈가 되고 또 연말에 수헌법이 이제 통과되면서 추가적인 계약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으로 가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이런 방산 업종들이 대부분 다 우주항 쪽하고 또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항공 관련된 개념도 최근에 굉장히 톤업이 되고 있고 모멘텀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역시 같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섹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상증권에서는 주요 업체들이 글로벌 피어 대비 월등한 매출액이나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갖고 있고요. 최근 충분한 한 4개년에서 5개년 정도의 충분한 수주 잔고까지 국내 방산업체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피어 그룹 대비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차별화가 충분히 적용하는 시점이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띄워드릴까요? 보시면은 이제 각 회사별로 수주 잔고가 이제 막대 그래프로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좀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글로벌 피어 대비 지금 수주 잔고나 매출액 추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네, 띄워주시면 막대 그래프가 수주 잔고, 그러니까 매출 대비 수주 잔고 비율이거든요. 매출 대비 수주 잔고 비율. 좌측 보시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거의 6배 달하고요. 그 다음에 LIG 넥스원은 매출 대비 수주 잔고가 거의 8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잔고 추이고요. PBR 기준으로 보신다면은 PBR이 지금 글로벌 피어 그룹의 PBR이 4배 정도 되죠. 4배. 근데 하나 시스템 뭐 1배, 1.5배 정도 수준이고 LIG 넥스원이 그나마 3.5배 수준으로 꽤 많이 올라왔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출 대비 수주 잔고가 높고 그다음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은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보여요. 그리고 우주항공, 한국 우주항공도 상대적으로 지금 PBR이 3배 정도까지 올라왔죠.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쪽. 그러니까 글로벌 피어가 4배 정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라고 탑픽으로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피어 그룹 대비 현재 각 회사들이 어떻게 PBR이 가고 있고 매출 대비 수주잔고가 어떻게 탄탄하게 있는지도 비교 평가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뭐 군비 증강에 대한 이슈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좀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데 종목별로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높은 해외 수출 잔고 비중이 아마 높기 때문에 외형과 수익성을 같이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수호법 개정으로 폴란드 2차 계약이 연내 발효될 것으로 본다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 현대로템은. 그리고 한국 우주항공은 하반기부터 모멘텀이 발생할 미국의 해군향 훈련기 사업에 또 주목을 하는 모멘텀이 있고요. 에스코넥이라든지 코츠 테크놀로지, LI 넥스원,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도 오늘 종목들이 조금은 단기적으로 주가들이 움직이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전쟁이 잘 안 나면 좋죠. 오늘 푸틴 대통령도 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관련해서도 오후에 한번 한마디를 한 것 같은데 대선 끝날 때까지는 좀 지지하게 이렇게 갈지 않을까요? 대선 끝나고 본인이 대통령 되면 또 아주 급하게 또 평화 조약할 수도 있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도 현재 대통령이 대통령 돼야지 끝나지 않겠어요. 본인도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계속 전쟁 상황을 좀 끌고 가야 유리하다. 이런 분석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관련된 부분들은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양쪽 다 이 전쟁 상황을 대선 끝날 때까지 좀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분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는 이제 지금 이 변수의 핵심은 트럼프 같아요. 트럼프가 되면은 무슨 이야기를 돌발적으로 할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또 추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관련해서는 군비 증강 계속 되겠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아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지유리님, 박근영 부장님 안녕하세요. 늦게 들어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와니 아빠, 월 2천 갑시다. 제가 어떤 분이 월천 정도는 받아야 되는 컨텐츠 아니냐 해서 이제 월천 도서로 이제 주셨는데 벌써 이제 2천까지 올라왔어요. 자, 2천 받고 3천 부르실 분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S미래님, 박근영 부장님 안경 어쨌나요? 안경 쓰는 게 더 보기가 편하세요? 예. 오늘 그냥 제가 안경을 끼지 않았는데 안경 쓰는 게 또 좋다고 보시는 분도 꽤 있나 봐요. 예, 그거는 케바케임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글쎄요. 예, 제가 좀 봐야 되겠죠.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쭉
강우현님, 사랑해요 박군영님, 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굉장히 또 많이 해주시네요. DY진님, 저도 고객이 되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뭐 고객은 언제든지 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이제 방송 보시고 전화 주셔가지고 뭐 얼마를 맡겨야 됐나 이거 물어보시는 분이 정말 진짜 계세요. 근데 뭐 그렇게 너무 물어보지 마시고, 저는 PB입니다. 저는 애널리스트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점에서 일하는 PB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객이 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제 고객이 돼주시면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거는 뭐 걱정하지 마시고 예 의사가 있으시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S미래님, 장이 안 좋아요. 장이 안 좋다는 게 시장이 안 좋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토마크, 그 장이 안 좋다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바라밀님, 안경 쓰시면 더 멋지다고요? 뭐 봐야 되겠죠? 네, 케바케인 것 같아요. 뭐 더 괜찮다는 분도 계시고, 예. 어제 컨텐츠였나? 그 컨텐츠에 아마 그 저희가 이제 그 3프로 머니라는 그 플랫폼에 제 50분짜리 제 단독 영상 거기 올라가잖아요. 거기 댓글 중에 제가 언뜻 읽다가 기억나는데, 제가 파묘에 나오는 무당같이 생겼다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파묘를 안 보신 분 같아요. 파묘에 나오는 무당은 김고은 씨거든요. 김고은 씨. 김고은 씨가 파묘에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나오거든요. 예. 뭐 김고은 씨 닮았다는 이야기면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근데 파묘 나오는 무당 같다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파묘 안 보시고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노님, 100만 원도 받아주나요? 일단 와보세요. 와보시면. 예, 그렇죠. 등골 아빠님, 다 멋져 보여요. 감사합니다. 모모님, 박 부장님, 은근 유머러스 하시네요. 말씀 주시네요. 네. 오늘도 사랑해님, 안경 쓰시는 게 덜 날카롭게 보이던데요. 근데 아마 제 실물을 보시면 좀 느낌이 확 다를 거예요. 지금 왜냐면 제가 여기가 이제 저기 패널 자리에 앉았을 때는 제가 좀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좀 덜한데, 여기 이제 정면으로 지금 볼 때는 이 조명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약간 개슴츠레하게 뜬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날카로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 만나면 눈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실제 그래요. 이 조명 때문에 약간 개슴츠레하게 뜰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 제 보신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살걸님, 김고은보다는 박군영. 아, 이거는 찬사인데요. 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그렇긴 한데 김고은 씨가 훨씬 더 예쁘시고요, 매력적이시죠. 네,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호우님, 음향사. 그럴 수 있습니다. 음향사로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 배우는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비교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요. 모모님, 처음으로 저 방송 탔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이제 사설이 좀 긴 이유는 오늘 조금 더 제가 시간을 좀 끌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오시는 분이 조금 늦으신다는 전가를 받아서 조금 더 제가 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제가 지금 해야 될 그 업종이 하나, 둘, 셋, 네, 아직도 3개가 있습니다. 업종이. 저에게는 3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넘어가죠. 닥터봉님, 박 부장님도 예쁘심.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섹터 이야기로 넘어가면 야놀자 이야기입니다. 야놀자. 여러분들 야놀자 많이 쓰시죠? 처음에 저희가, 사실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성인이니까, 우리 다 성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놀자 처음에 나왔을 때 앱 보고는 이거 좀 쓰기도 민망한데? 뭐 사실 그런 생각도 솔직히 저 들었어요. 야놀자 처음 앱 나왔을 때, 이 앱을 써가지고 뭐 막 실시간 검색해갖고 이제 어디 뭐 숙박업소를 간다, 이게 사실 좀 약간 어색했거든요. 예, 그랬었어요. 그리고 뭐 젊은 분들은 뭐 그래도 이제 야놀자 앱을 많이 쓰셨을 텐데, 지금은 뭐 여기 어때나 야놀자 앱이 뭐 전혀 뭐 그런 쪽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앱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앱을 이제 앱에 다양한 또 여러 가지 여행이라든지 정보란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다른데, 처음 이렇게 이 앱이 나왔을 때는 조금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정도 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해외 쪽에서 이제 상장 이슈가 좀 있는데, 야놀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장외시장에서 평가를 받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댓글로 한번 달아봐 주세요.
야놀자가 과거에 시간 장외에서 야놀자가 평가받았을 때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까지 평가받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댓글창에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볼게요. 그 보시면 야놀자가 진짜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밸류를 받았을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걸 이제 체크를 해왔는데 야놀자가 아마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왔는지 일단 한번 좀 댓글로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잘 모르시나요? 댓글창에 전혀 말씀이 없으신데 기억의 미술가님 야놀자 1조 정도 받았을 것이다. 한 분 올라왔네요. 다른 분들 혹시 없으세요? 장외시장에서 평가를 어느 정도 받았냐 야놀자가 실질적으로 야놀자가 장외시장에서 평가받은 게 8조 원이 넘습니다. 8조 원. 전효미님 1조 4천억, 버터스콘 10조, 자본어님 2조. 그 정도 오셨죠? 이재춘님 10조, 곰젤리님 10조. 실제 8조 원 좀 넘는 정도가 실질적으로 받았던 평가라고 봐요. 그 정도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좀 빠져가지고 아마 지금 평가는 한 5조 원대 정도로 평가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아냐면 제가 오늘 제가 체크를 해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받고 있어요. 지금도 한 5조 원 정도 때까지 받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야놀자가 8조 이상, 거의 10조 가까운 평가. 지금도 빠져서 5조 원이다. 상상이 가십니까? 예전에 야놀자 앱을 이용하셨던 여러분. 거의 이제 잘 평가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잖아요. 예를 들어서 KB금융인가요? 이 금융의 지주사 회장님께서 사석에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가 이 KB금융보다 더 높게 시가총액이 갔던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KB금융이 훨씬 더 높은 시가총액일 겁니다만은 이 카카오뱅크가 그렇게 이제 높은 시가총액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멘붕이었다는 거죠, 회장님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시나 이게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아마 이야기되고 있고, 역시 이제 손정희 씨, 손정희 회장의 작품이기 때문에 야놀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실제 또 상장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웃어넘길 게 아니에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에서 야놀자와 자회사인 인터파크 트리플이 모두 투어와 이제 손잡고 해외여행 사업 강화에 나서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미국 나스닥 상장 전에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는 겁니다. 역시 이제 해외여행 수요를 집중 공략하고 있죠. 역시 이제 여기어때나 야놀자 보면은 해외여행 관련된 지금 이제 카테고리가 들어왔는데 조금 아직은 좀 약해요.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커버리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외여행 쪽이 강화됐어. 동남아나 일본 쪽 강화가 됐거든요. 충분히 강화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 관련된 카테고리를 좀 더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놀자, 인터파크 트리플 그리고 모두 투어가 결국은 이렇게 전략적 사업 제휴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패키지 여행 사업을 이제 해외 쪽 관련된 부분들도 활성화하면서 모두 투어의 패키지 여행 상품 기획 능력을 결합하고 야놀자와 인터파크 트리플의 플랫폼 역량을 같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놀자는 이제 뉴욕 맨하튼에 50번째 해외 지사를 또 오픈했다고 밝혔고요. 그래서 야놀자가 2019년 싱가포르에 첫 해외 지사를 설립한 이래로 글로벌 솔루션이나 채널링 비즈니스를 확장을 하면서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현지 사무소를 계속 확대해왔다고 하고요. 지금 아시아나 유럽 쪽에 총 27개국에 49개 해외 오피스를 운영 중에 있다 이야기 나오고요. 해외 임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1,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전체 임직원의 3분의 1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 한국, 이스라엘, 터키, 베트남 5국가에서는 R&D 센터도 구경하면서 전 세계 여행 산업의 디지털화 이것도 지금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앱 사용하시면서 하던 야놀자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글로벌화되면서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쿠팡 나스닥 상장할 때도 상당히 말이 많았잖아요. 가능하냐? 적자를 그렇게 내고 있는데 어떻게 쿠팡이 상장하냐 그랬지만 미국에서는 시작 가능했고요. 또 심지어 흑자를 냈죠. 대규모 턴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야놀자도 아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레디언트라든지 아주 아이비 투자라든지 SBI 인베스트먼트 등의 투자사들도 상당히 야놀자 관련주로서 오늘 주목을 받은 어떤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역시 이제 그 다음은
전력 설비나 원전 쪽입니다. 역시 이쪽도 역시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는 게 AI 관련된 이슈를 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역시 전력 소모 관련해서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크게 늘어지면서 역시 전기 사용량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맥켄지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제 미국 데이터 센터 전기 사용량이 작년 2022년에 17기가와트에서 30년도에 35기가와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변압기 전선주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어디가 좋았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우리가 원전까지도 왔었죠. 그리고 태양광도 역시 같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전력 설비나 원전 쪽에 관련된 부분들도 오늘 이야기가 나왔고, 일론 머스크도 역시 이제 보쉬 쪽에서 이야기했던 월드 컨퍼런스에서 역시 전력 관련된 현재는 칩 쇼티지지만 내년 정도부터는 아마 변압기 쇼티지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원으로 플랫폼 기업사들이 태양광이라든지 원자력 쪽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원전 쪽에 계약을 체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발전에 원자력을 추가를 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스타트업 기관인 TAE 테크놀로지 쪽도 투자를 2,640억 정도 투자를 하면서 원전 쪽에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조스도 아마 역시 캐나다 원자력 기업인 제너럴 퓨전 쪽에 1,720억 정도 공동 투자까지 했었죠. 그래서 원전 쪽도 좋았고, 대한전선이라든지 LS 일렉트릭, 가온전선, HT 현대일렉트릭 등등도 상당히 좋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져온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좀 띄워주시면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해외 쪽에서 나온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 쪽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AI 투자가 이끄는 새로운 이익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쪽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반도체 네트워크 업체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건설로 인해서 코로나 이슈 이후에 상당히 크게 지금 증가되고 있는 이런 사이클들이, 큰 사이클들이 들어오는 게 데이터 센터 건설로 인해서 전력이나 유틸리티 업종까지 다방면의 수혜가 전망된다. 미국 시장에서 지금 퀀타라는 종목이 주가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전력 설비나 전선, 그 다음에 에너지 쪽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제 메리츠 증권도 리포트한 것을 제가 마감 시장 때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제는 에너지 쪽에 조금은 시장이 아마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일부 증권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OLED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이패드도 지금 아마 OLED로 나온다 그러죠. 아마 조만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면적 OLED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애플 쪽도 이제 물건이 나올 거고요. 삼성전자도 24년형 네오 QLED TV와 그 다음에 OLED TV 신제품을 국내 시장에 출시하면서 AI TV 시대를 선언했다. 이렇게 오늘 이제 기사화 됐습니다. 그래서 AI TV는 뭔지는 제가 잘 정확하게 아직은 제품을 못 봐서 모르겠고요. 역시 이제 QLED, 그 다음에 여러 가지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3세대 AI 8K 프로세서 탑재하면서 아마 AI TV 시대 이게 열린다. 이야기 나오면서 OLED TV 쪽도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이나 LG전자 이렇게 백화점이나 마트 가보셔서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상당히 좋아요. 진짜 사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아직까지는 77인치 정도는 그래도 한 500만 원대 정도면 아마 좀 LED 우리가 나올 수 있는 OLED TV 정도는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83인치로 넘어가면 거의 가격이 한 800만 원대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대에서 800만 원대로 튀는데 77인치를 그대로 볼 거냐, 83인치 정도 넘어갈 거냐 수준인데, 약간의 그 부분들은 자신의 선택하기 나름이죠. 선택하기 나름인데, 그러다 하더라도 어쨌든 TV도 그렇고 OLED가 대면적화되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TV도 LCD 쪽은 이미 이제 넘겨줬기 때문에 아마 OLED 쪽으로 특화되면서 대면적 OLED로 넘어가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패드 쪽으로 아마 노트북이나 태블릿 쪽으로 이제 OLED 시장이 열리면 기존의 스마트폰 쪽으로 들어가던 OLED 시장이 하나가 더 생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굉장히 2배로 커지는 건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소재들이 좋아지겠죠, 소재주. 그래서 이제 덕산, 네오룩스나 일부 소재주 관련해서 이제 수혜주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했는데, 역시 이제
OLED 시장이 많이 커지면 소재주를 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하니까 그 부분도 일단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TV가 어느 쪽이 좋다, 뭐 LG가 좋다, 삼성이 좋다, 그건 뭐 제가 평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TV 시장도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10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제품을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LED TV라고 삼성전자에 나온 게 있는데 단종됐어요. 그때 나오고 난 다음에 너무 비싸서 10년 훨씬 넘었었는데 그때 당시도 5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3D 안경을 끼고 3D 컨텐츠를 볼 수 있는 TV였어요. 그래서 집에 안경도 있고 그런데 그 10년 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전혀 문제 없이 잘 나옵니다. 아직도 굉장히 화질도 좋은데 그런 게 과거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또 OLED라고 해서 TV가 또 나왔는데 글쎄요. 뭐 이제 저도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지금 나오는 TV가 너무 아직도 잘 나와서 삼성 제품이긴 하지만 또 품질 자체도 뭐 전혀 고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OLED로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제가 시장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했고요. 약간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시간도 늦었는데 왜 저렇게 자꾸 사설로 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좀 전에 제가 이유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6시 5분 정도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또 사설도 좀 있었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한 7가지 정도 섹터 관련해서 점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조금은 드렸습니다. 오늘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요. 약간 이야기가 길었던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죠? 오늘도 여러분, I see you.